사람은 언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가? 밤이 깊어지면 문득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꺼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은 고요 속에 잠깁니다. 그때 혼자 남은 거실이나 침대맡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수십 년의 시간들이 천천히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어떤 사람은 이런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시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잠을 청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자꾸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뒤돌아볼 때에만 삶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난다. 우리는 왜 이제 와서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왜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은퇴 후 찾아온 정적.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에 쫓기고 저녁에는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 가족 행사, 약속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바쁨이 사실은 일종의 보호막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없어지자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무엇을 했나? 회사를 위해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것들이 의미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좋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2년째부터는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모르겠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인생이 남의 기대에 맞춰 산 것 같아서요. 바쁠 때는 몰랐던 공허함. 그것이 은퇴 후에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 나는 건강할 때 이렇게 무리하면서 살았을까? 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일만 했을까?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했어요. 남편 내조하고 자식들 키우고 손주 돌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나? 하고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집이 갑자기 넓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순간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합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좀 더 이해해줄 걸.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함께였어서 다행이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버텼어. 상실은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관계를, 함께한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75세의 한 남성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곁에 있고, 밥 먹을 때 마주 앉아 있고, 그런데 이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그때 왜 그렇게 말다툼을 했나 싶고, 왜 그렇게 작은 일에 화를 냈나 싶어요. 이제 와서 돌아봐야 소용없는데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고독 속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고독을 피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한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독이 무섭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독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요. 혼자 앉아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을 차릴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과 마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나? 나는 무엇을 원했나? 나는 행복했나? 돌아보는 것은 나이 드는 것의 특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돌아봄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 쓸데없는 후회, 늙었다는 증거.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비로소 삶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무만 보느라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물론 그 풍경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후회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아쉬움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입니다. 내가 견뎌낸 것들, 내가 이뤄낸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 68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옛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자주 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싫었어요. 늙었구나 싶어서.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게 많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때는 힘들기만 했던 시간들이 지금 보니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돌아봄은 끝이 아니라 시작. 사람은 언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가? 은퇴 후에 건강을 잃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고독 속에 남겨졌을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돌아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돌아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신호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과거만 붙들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지혜가 찾아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CH
왜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는가? 후회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필요할 때는 오지 않다가 이미 늦었을 때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 시간 많아라고 생각하다가 나이 들어서야 그때 왜 그랬을까라며 가슴을 칩니다. 왜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할까요? 왜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올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오류의 시기이고 노년은 후회의 시기다.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했을 때는 이미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정확히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젊으니까 기회는 또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미뤄뒀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보고 싶었던 곳. 당장 급한 일들에 밀려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또는 단순히 귀찮아서 미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65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4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항상 나중에 시간 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나중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고 싶은 말이 1000가지인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시간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라는 말 속에는 지금 안 해도 기회가 또 올 거야라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유한함.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 돈보다 중요한 것들의 가치. 체면보다 진심의 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제일이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는 그냥 잔소리로 들렸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안 계세요. 이제 와서 그때 말씀 알아들었어요 라고 말해봤자 들어줄 분이 안 계시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험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데 경험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교훈을 적용할 시기가 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비극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뒤따르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현실을 가린다. 젊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람들의 부러움.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달려갑니다. 그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늙어가는 부모님, 천천히 멀어지는 오래된 친구들, 조금씩 쌓여가는 피로와 스트레스, 점점 말이 없어지는 배우자,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이런 것들은 욕망만큼 강렬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미루고 욕망을 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깨닫습니다. 정작 중요했던 것은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62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승진에 미쳐 있었어요.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러느라 주말에도 일했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자주 거르고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승진이 뭐가 그리 중요했나 싶어요. 임원 됐다고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은퇴하고 나니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이랑 놀아줄 걸, 아내랑 대화를 더 나눌 걸. 욕망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욕망의 대상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이뤘을 때 혹은 이루지 못했을 때 뒤돌아보면 정작 중요했던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는 너무 천천히 일어난다. 후회가 늦게 찾아오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늙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 작은 다툼, 작은 무관심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무리한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몇십 년 무리하면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8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점점 남남처럼 되어갔죠. 이혼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남남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때그때 조금씩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했죠.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는 것은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거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말,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몰랐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다. 정말로 몰랐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알미 아닙니다. 가슴으로, 몸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으며 경험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깨달음의 증거. 그렇다면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일까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데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밀어내려 하고 과거는 과거다, 앞으로만 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후회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72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가 많아요. 부모님께 잘못한 것, 아내한테 잘못한 것,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요. 근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라도 후회하는 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하고요. 후회한다는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는 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 이미 떠난 사람, 이미 놓친 기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늦게나마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남은 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 살아계신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는 달리 지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고칠 수 없지만 현재의 관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65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런 후회로 몇 년을 힘들게 보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한테는 늦었지만 아직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늦지 않았다는 걸요. 그 뒤로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더 자주 말하고요.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법.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한 것이지만 지혜는 미래를 향한 것이다. 후회 자체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회에서 지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는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왜 후회하는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얼마나 후회하는가? 그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려줍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고통스럽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지혜를 찾아낸다면 늦은 것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불행의 본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떠올립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행복은 환상이며 삶은 무의미하다고 말한 사람. 듣기만 해도 우울해지는 철학자. 하지만 그를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왜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고 그 직시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남겼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그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립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무시받으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욕망, 이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 200만 원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 받으니까 300이 필요하고 300 받으니까 500이 필요하더라고요. 부장이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부장 되니까 임원이 되고 싶고 집 한 채 사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 한번 이제 충분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끝없는 갈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채워도 다시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평생을 보냅니다. 만족은 일시적이고 결핍은 영원하다.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욕망을 이뤘을 때의 기쁨은 매우 짧습니다. 반면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고통은 깁니다. 승진했을 때의 기쁨은 며칠 갑니다. 하지만 승진하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과 분노는 몇 달, 몇 년 갑니다. 좋은 차를 샀을 때의 행복은 한두 달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 없을 때의 갈망은 몇 년씩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욕망의 부재일 뿐이다. 반면 고통은 긍정적이고 실제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은 사실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 외롭지 않은 상태,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통은 다릅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배고픔, 외로움, 불안, 질투, 분노. 이것들은 강렬하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68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남들보다 잘 살려고 애썼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걸 가졌을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금방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게 필요해지고 반대로 남들이 나보다 좋은 걸 가졌을 때의 질투심, 박탈감은 오래갔어요. 그게 더 강렬했고요.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또 다른 불행은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노후는 준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번에는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걸.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현재를 놓치고 과거에 매달립니다. 결국 현재라는 순간은 항상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처럼 목자인 미래에게 이끌려 현재라는 풀밭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65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30대, 40대 때는 노후 걱정에 미쳐 있었어요. 연금 준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미래만 생각했죠. 근데 정작 그 나이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건강할 때 할 수 있었던 여행, 그런 건 다 놓쳤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그 순간순간이 진짜 인생이었는데 나는 그걸 살지 못했더라고요. 비교가 불행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절대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은 더 잘 먹는다고 생각해서 불행합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은 더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불행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SNS에서 본 누군가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72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요. 친구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들 학원도 더 비싼 데 보내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인데. 정작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음 속에 머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그리 좋은 동반자가 아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이 의미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대부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음 속에 있으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67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하며 살았나?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 그게 너무 불편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고, TV 보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나 자신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불행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불행의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둘째, 만족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넷째,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들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불행하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의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해가 곧 자유의 시작. 불행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이 끝없다는 것을 알면 욕망을 좇는 것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족이 짧다는 것을 알면 외부의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비교가 불행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거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메시지는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환상을 버리라. 그러면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나이 들매 선물. 젊었을 때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행복은 환상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아, 정말 그렇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경험한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그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상 없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포장 없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불행의 본질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 짧은 만족, 긴 고통, 끊임없는 비교, 피하고 싶은 고독.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들이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그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불행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첫 번째 후회.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한 간호사가 책을 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의 기대, 사회의 요구,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돌이켜보면 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셔서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였는지. 부모님의 기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부모님의 기대로 시작됩니다. 의사가 되어라, 공무원이 되어라,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라. 부모님의 시대에 좋았던 것들,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물론 부모님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식의 진짜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68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기타를 좋아했고 밴드 활동도 했고. 근데 아버지가 음악으로 밥 먹고 살 거냐며 반대하셨죠. 결국 아버지 말씀대로 은행에 취직했어요. 30년 넘게 은행원으로 살았고요. 나쁜 인생은 아니었어요. 안정적이었고 월급도 괜찮았고. 근데 가끔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라고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내 바람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훨씬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회의 기준. 부모님의 기대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특정한 삶을 강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것들이 마치 인생의 체크리스트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따라갑니다. 72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 나이 들면 외롭다고 하니까 결국 중매로 결혼했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평생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회의 기준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면 무모한 사람. 이런 시선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다르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밑에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남들이 보는 나의 삶을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웃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좋은 차를 사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명품 옷을 입는 이유는 편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좋은 동네에 사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체면이 서기 때문에. 65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요. 동창 모임 가면 내가 뭐 하는지, 얼마 버는지, 무슨 차 타는지 그런 게 화제였죠.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레스토랑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빚도 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가족들도 힘들게 했어요.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없는데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남의 기대를 사는 삶의 대가. 남의 기대대로, 사회의 기준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나는 뭐가 좋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70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는 뭐가 좋아? 그런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 남편 좋아하는 거, 시댁 식구들 좋아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만 해왔으니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진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의 만족은 공허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던 직업을 얻었을 때,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을 이뤘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을 때,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깊은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후회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생계를 꾸려가느라, 주어진 역할을 해내느라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해지면서,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남의 눈치만 봤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만약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 많은 시니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아요. 73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산다면 공무원 시험 안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셨지만 나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대신 요리를 배웠을 것 같아요. 요리하는 게 좋았는데 남자가 무슨 요리냐는 말에 포기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용기를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67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산다면 결혼 좀 늦게 했을 것 같아요. 25에 결혼했는데 너무 일렀어요. 더 공부하고 싶었고 더 여행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나이 들면 시집 못 간다고 하니까 서둘렀죠. 지금 생각하면 30에 결혼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만약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은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기대대로 살았을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남의 기대대로 살았을까요? 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면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그것은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타협합니다. 문제는 그 타협의 균형이 대부분 사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양보하고, 너무 많이 포기하고, 너무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확신이 없고, 보장이 없고, 외롭습니다. 반면,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길이 항상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첫 번째 후회는 남의 기대대로 산 삶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한 것, 이미 포기한 것, 이미 따른 기대들. 그것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대라고 해서, 80대라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남은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제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68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65세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고 했지만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남 눈치 볼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3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진짜 행복해요. 71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아내랑 여행을 다녀요. 젊었을 때는 체면상 해외여행만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 맘대로 해요. 국내 작은 마을도 가고 시골 펜션도 가고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좋으면 되니까요. 남은 시간을 위한 선택. 첫 번째 후회는 남의 기대대로 산 삶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남은 시간을 위한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선을 의식했다면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되면 됩니다. 남의 기대대로 산 삶을 후회한다면 남은 산만큼은 나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후회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남의 기대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지?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정작 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자기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기대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구의 인생을 살았는가?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20대는 부모님의 인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 30대, 40대는 회사의 인생이었고요. 회사가 원하는 직원, 회사가 원하는 성과. 50대는 가족의 인생이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 아이들이 원하는 아버지. 그러다 보니 정작 나의 인생은 언제였나 싶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착한 아들, 성실한 직장인, 헌신적인 배우자, 책임감 있는 부모. 이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은 모두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남들이 원하는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의 허무함. 남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을 이뤘는데 뭔가 공허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이룬 성공은 진정한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남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킨 것일 뿐이다. 68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시댁이 기대하는 대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게 다인가 싶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칭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만족이었는데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우리의 진짜 욕망, 진짜 가치, 진짜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승인 욕구. 남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끝없이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저 사람들이 인정해줄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 안에 없고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준이 있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내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밖에 있으면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확신이 생기고 남들이 칭찬해줘야 비로소 만족스럽습니다. 72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때 승진의 목을 맸어요. 부장이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부장 되니까 임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임원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더 높은 임원이 되고 싶고 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승인 욕구는 중독과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계속 더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비교의 늪. 남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래도 되나? 우리 애는 이 정도인데 옆집 애는 저 정도래. 동창은 벌써 저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됐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상대적 행복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이 더 많으면 불행합니다. 66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구 남편이 더 잘 나갔는지, 누구 자식이 더 공부 잘하는지. SNS 보면서도 비교하고, 동창 모임 가서도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에는 만족을 못하고 항상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없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 남의 기대를 기준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30대에는 40대 되면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40대에는 50대 되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는 은퇴하면 내 인생을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뭘 하고 싶었더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내 기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70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찾으려니까 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남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후회의 무게. 나이가 들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남의 눈치만 봤을까? 왜 내 마음을 무시했을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가장 아픈 후회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물론 정말로 모든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때 시작했으면 이뤘을 것들,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73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댁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았나? 이제 와서 뭘 하려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없고 그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후회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기준을 되찾는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남의 기대대로 산 시간들, 이미 놓쳐버린 기회들, 이미 억눌렀던 욕망들. 그것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에 늦은 때란 없다. 비록 젊음은 지났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놓쳤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의 기대대로 살았다. 나는 내 기준을 잃어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프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좋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나는 어떤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68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우울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가 일단 뭐든 해보자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했어요. 등산도 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요리도 해보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목공이에요. 나무를 다듬고 뭔가를 만들 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공방에서 목공 배우고 있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남은 시간의 주인이 되기. 남의 기대를 기준으로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내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하루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승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서 온다. 이제는 타인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찾을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체면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은가? 71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이 넘어서야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요즘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옷차림이냐고 해도 신경 안 써요. 내가 좋으면 되니까. 자식들이 엄마 체면 생각해라고 해도 무시해요.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사니까 진짜 편해요. 기준을 되찾는 것의 의미. 남의 기대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되찾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야 진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까요. 남의 기대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남은 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체면과 비교가 삶을 망가뜨리는 방식. 체면이 서야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까?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자식을 교육할 때도 체면이 서야 한다는 말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체면, 즉 허영을 인간 불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행복보다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체면이라는 감옥. 체면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물리적인 쇠창살은 없지만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되고 싶은 모습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잖아.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하고 싶었어요.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식당을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결국 은행에 취직했어요. 안정적이었고 듣기 좋았죠. 은행원이라는 직함이. 근데 3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이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체면 때문에 내 인생 30년을 버린 것 같아요. 체면은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을 강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역할, 지위에 맞는 역할, 성별에 맞는 역할.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체면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비교하는 삶의 피로. 체면과 함께 우리를 지배한 것은 비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옆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동창들의 성공과 내 상황을 비교하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행복의 적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보며 괴로워한다. 68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비교하며 살았어요. 동창 모임 가면 누가 어디 사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 자식이 어디 다니는지 그게 화제였죠.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견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울해지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했으니까요. 비교는 필요합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이뤄도 더 많이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SNS가 만든 새로운 지옥. 요즘은 비교가 더 심해졌습니다.
SNS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만 비교했습니다. 이웃, 친구, 동창.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꾸며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멋진 곳을 여행할 때, 행복해 보이는 순간만 올립니다.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우울한 순간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65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SNS가 재미있었어요. 친구들 소식도 알 수 있고. 근데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한 것 같아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건 SNS에 안 올린다는 거요. 그걸 알고 나서는 SNS를 덜 보게 됐어요. 비교는 현대에 와서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쓴 돈. 체면과 비교는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산 것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옷, 더 비싼 학원, 더 화려한 결혼식,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정말 필요했을까요? 정말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남들이 그러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산 것들입니다. 72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40대 때 무리해서 큰 아파트를 샀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창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였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몇 년간 이자 갚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 걸 그랬어요. 누가 우리 집 평수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체면 때문에 쓴 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빚, 불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잃은 관계. 더 슬픈 것은 체면 때문에 잃은 관계들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수준이 아니야. 저런 사람과 어울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 우리 애랑 저 집 애랑은 안 어울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많은 관계를 차단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진심 어린 친구보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의 유사성에서 나온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70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근데 그 친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때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뒀어요. 체면상 그랬죠. 대신 더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렸고요. 근데 그 사람들과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만 잘 지내는 관계였죠. 지금 정말 후회해요. 진짜 친구를 체면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게. 체면과 비교는 우리에게서 진짜 관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식에게까지 강요한 체면. 가장 미안한 것은 우리가 자식에게까지 체면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러면 창피하잖아.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좀 해라. 이런 말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식의 행복보다 우리 체면을 우선시했습니다. 67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들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했죠. 미술로 밥 먹고 살 거냐?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결국 아들은 의대에 갔어요. 지금 의사로 잘 살고 있긴 한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가끔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원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혀요.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아들의 꿈을 빼앗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우리는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체면이 삶을 망가뜨리는 방식. 정리해 봅시다. 체면과 비교는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첫째,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비교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게 만들고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진짜 관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거칠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게 하고 진심 어린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자식에게까지 그 고통을 물려주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산다.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만큼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비교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비교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타인의 의견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71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이 넘어서야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체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죠. 요즘은 하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렇게 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체면을 내려놓는 것은 자유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평화입니다. 남은 시간은 다르게. 과거에는 체면과 비교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좋은 것을, 내가 편한 것을, 내가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체면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뒤처지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에서 나온다. 이제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체면과 비교가 우리 삶을 망가뜨렸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그때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70대 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뜻대로 살았어요. 부모님 뜻, 회사 뜻, 아내 뜻. 정작 내 뜻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용기가 없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기대를 저버리는 것, 안전한 길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섭습니다. 65세 여성은 회고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간호사를 원하셨어요. 반대할 용기가 없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용기 없이 산 세월이 후회로 남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했다.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할까봐, 가난해질까봐, 외로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 남들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68세 남성은 말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공무원이 됐어요. 안정적이었지만 단 한 번도 가슴 뛰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타협이 습관이 됐다. 처음에는 일단 이것만 하고 나중에 내 뜻대로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타협이 반복되면서 타협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72세 여성은 고백합니다. 매번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타협이 습관이 되니까 내 뜻이 뭔지도 잊어버렸죠. 이제는 다르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잃을 것도 별로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70세 남성은 말합니다. 은퇴 후 그림을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나이 들어 무슨 그림이냐고 했지만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늦은 때란 없다.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하루만큼은 내 뜻대로 사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묶인 인생의 대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막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고 되고 싶은 모습을 숨겼습니다. 모두 타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묶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연기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이런 연기들이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68세 여성은 말합니다. 평생 강한 어머니를 연기했어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아파도 참고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냥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연기하느라 진짜 나는 사라졌습니다. 에너지를 소진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신경 쓰고 조심하고 맞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정작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쓸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72세 남성은 회고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눈치, 동료 눈치, 후배들한테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 신경 쓰느라 녹초가 됐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죠.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관계를 놓쳤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 진심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을 알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66세 여성은 고백합니다.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없었어요. 모두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대가는 무엇이었나?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산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진짜 관계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구름과 같다. 계속 변하고 실체가 없다. 우리는 구름을 쫓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70세 남성은 말합니다. 요즘은 편해요. 남들이 뭐라든 신경 안 써요.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조금만 더. 이 말로 우리는 평생을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독에 평생을 부었습니다. 끝없는 갈증. 월급 2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받고 나니 300이 필요했습니다. 300 받으니 500이 필요했고 500 받으니 1000이 필요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중간집으로, 다시 큰 집으로. 하지만 큰 집에 살아도 만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67세 남성은 회고합니다. 평생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또 다른 게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끝이 없었어요. 짧은 만족, 긴 갈망.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한 달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사기 위해 몇 년을 갈망했습니다. 승진했을 때의 만족은 일주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원하며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만족은 짧고 갈망은 깁니다. 70세 여성은 말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며칠이에요. 금방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지고 돌이켜보면 그 가방들이 날 행복하게 한 적은 없어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것.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봤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시간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그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72세 남성은 후회합니다. 건강할 때는 돈만 쫓았어요. 지금 병원 신세 지면서 깨달았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었다는 걸요. 착각의 대가.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착각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많이 가졌을 때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이제는 다르게. 이제는 압니다. 더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68세 여성은 말합니다. 요즘은 욕심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감사한 게 더 많아요. 남은 시간은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